안녕하세요. 이제 차기호수와 문제풀이 5번째 시간 왔습니다. 우리 가우스 법칙 계속하고 있죠. 마지막 3번째, 가우스 법칙 3번째 시간입니다. 가우스 법칙은 무엇이 문제였었냐면, 가우스 법칙을 이용해서 전기장을 구하려면 먼저 가우스 폐곡면을 만들었죠. 그리고 그 가우스 폐곡면 위에서 전기장에 대해 면적분하고, 우변은 뭐냐면 그 폐곡면 내부에서 전하 밀도를 전부 다 적분해서 알짜 전하를 만들었죠. 그래서 지금 전기장을 구하려고 하는데, 폐곡면에서 전기장을 모르면 어떻게 적분을 할 수가 없었지만, 그래도 전기장을 구할 수 있는 조건을 만족하는 두 경우가 있었습니다. 폐곡면은 내 마음대로 만들 수 있으니까, 혹시 이런 경우 만족하면, 첫 번째는 뭐냐면 E.DS가 이런 조건 만족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그 폐곡면 내에서는 전기장의 세기가 다 똑같고, 그 다음에 전기장의 방향이 폐곡면 방향과 수직이면, 그럼 저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러면 저 E가 상수니까 폐곡면 바깥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적분 DS는 뭐가 되냐면 그냥 폐곡면의 넓이가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좋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E.DS가 0인 경우. 이건 어떤 경우입니까? 전기장의 방향이 폐곡면, 내가 정한 폐곡면하고 항상 수직하게 정해놓으면 되겠죠. 그런데 전부 다, 폐곡면 전체가 전부 다 이러면 구할 수 없겠죠. 그러면 전기장 자체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전기장의 일부는 이렇게 항상 폐곡면과 전기장의 방향이 수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거기도 폐곡면의 일부로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우스 법칙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런 폐곡면을 만들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고, 전하 분포가 대칭성을 만족해야지만 이게 가능했습니다. 어떤 대칭성을 만족했어야 됐냐면, 첫 번째, 점전하면 됐죠. 점전하면 그 점이 중심에 있는 구 표면이면 됐습니다. 또 하나는 뭐였냐면, 무한히 긴 균일한 선전하. 그러면 그 균일한 선전하가 그 축인 원통 표면이면 됐죠. 또 하나는 뭐냐면, 무한히 넓은 균일한 면전하. 그러면 그 면전하에서부터 거리가 같으면 우리 전기장의 세기가 다 같다고 가정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구대칭인 그런 부피전하가 있으면, 또는 원통 대칭인 그런 부피전하가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우스 법칙을 적용을 해서 전기장을 구할 수 있는 걸 우리 지난번에 봤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로 또 가우스 법칙이 유용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어디에 있냐면, 도체가 포함될 때입니다. 물질은 크게 도체와 절연체로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도체란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도체란 전류가 흐를 수 있는 물체를 도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연체는 뭐겠습니까? 절연체는 전류가 흐를 수 없는 물체죠. 자, 이런 도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구리나 금이나 은, 이런 금속은 대부분 도체고, 어떻게 도체인지 알 수가 있냐면, 거기에다 건전지를 연결해가지고 도선을 연결해서 이렇게 하면 전구에 불이 들어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도체를 통해서 전류가 흐른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 열쇠를 통과하니까 불 들어옵니다. 그런데 불 들어오지 않는 물체도 있죠. 그런 것을 절연체 또는 부도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 나무, 유리, 수지 이런 것들은 다 불이 안 들어오죠. 그래서 아까와 같이 이렇게 나무 토막을 연결한다든가 하면은 불이 안 들어오죠. 그러면 어떤 물질이 도체이고 어떤 물질이 절연체일까? 도체인 것은 그 내부 물질이 특별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 성질이 뭐냐면, 도체를 전기장 아래 두면 내부에서 전하가 이동합니다.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전하가 존재하는 그런 물체가 또는 그런 물질이 도체인데, 그 도체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러냐면 자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전자란 어떻습니까?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졌고 원자들이 모여서 분자로 이루어졌는데, 그 원자 속에는 가운데 원자핵이 있고 주위에 전자가 있죠. 그래서 이 전자들은 한 원자의 원자핵에 전부 붙잡혀 있습니다. 속박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쭉 원소의 주기율표 보면 이렇게 원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조견, 자, 여기에 해당하는 요 조기입니다. 여기 맨 위에 구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은이 있고, 그 다음에 금이 있죠. 근데
이런 원소들은 먼저 구리를 볼 것 같으면 이 구리는 맨 위에 전자 하나가 달랑 있죠. 그리고 여기에 은도 마찬가지입니다. 은도 맨 위에 전자 하나가 달랑 있습니다. 그리고 금도 마찬가지로 맨 위에 전자 하나가 달랑 있어요. 이놈들은 맨 바깥에 있어가지고 원자핵에 속박되어 있지 않고 그 물질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자유전자가 됩니다. 이런 자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그런 물체를 도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체에서 전류를 나르는 게 전기장 아래 도체를 갖다 놓으면 그러면 전하는 전기장 아래서 힘 받죠. 그러면 움직이는데 안 움직이는 놈도 움직이게 되는데 그때 그렇게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전자가 있을 때 그때 도체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자유전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도체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그 전자들이 움직이는 게 순식간에 움직입니다. 그래서 회로를 만들지 않는 이상, 회로는 어떠냐면 뱅글뱅글 돌도록 계속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회로를 만들지 않고 도체가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분리되어 있으면, 고립되어 있으면 그러면 자유전자들이 움직여 가지고 언제까지 내 힘을 안 받을 때까지 움직입니다. 그래서 도체 내부의 전기장은 항상 0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도체에다가 전하를 줄 수가 있습니다. 대전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대전된 전하들은 어디에 분포되냐면 표면으로 갑니다. 왜? 안쪽에 있으면 전자들이 똑같은 전하니까 서로 청력 작용하죠. 그래서 마지막에 청력 받더라도 갈 수 없는 데가 어디냐면 표면입니다. 그래서 모든 알짜 전하들은 물론 도체에는 그 안에 전하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원자핵의 양전하, 전자들이 음전하 굉장히 많이 있는데 원자에서 양전하 양과 음전하 양이 아주 똑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잉여로 더 전하를 대전돼 줄 것 같으면 그 전하들은 전부 다 도체 표면으로 가고 그 내부는 어떻게 될 때까지 내부는 전기장이 0이 될 때까지 표면으로 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알짜 전하를 가지고 있지 않은 도체를 이렇게 전기장 속에다가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안에 있는 전자들이 움직입니다. 어디로? 표면으로. 언제까지? 도체 내부는 전기장이 0이 될 때까지 이렇게 움직여서 전기장 방향으로 플러스 전하는 오른쪽 표면에 다 대전이 되고 왼쪽에는 음전하가 대전이 되는데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움직일 수 있는 건 자유전자니까 자유전자들이 왼쪽으로 가면 오른쪽에 플러스 전하가 좀 남아서 오른쪽은 양전하로 대전되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동하고 도체 내부는 전기장이 항상 0이다 라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성질이 또 하나 있는데 그렇게 도체 표면의 전하가 분포될 때 어떻게 분포되냐 하면 도체 표면 바로 바깥에서는 바로 전기장의 방향이 표면에 수직이도록 분포됩니다. 만약에 수직이 아니면 표면에서 전하들이 또 움직여요. 그래서 도체 내부에서는 전기장이 0이고 표면 바로 바깥에서는 항상 전기장의 방향이 도체 표면의 수직인 그런 방향으로 생기도록 표면에 전하들이 분포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도체가 평평할수록 듬성 전하들이 있고 뾰족하면 전하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하 밀도가 곡률이 클수록 곡률이 크다고 하는 것은 더 뾰족한 것이죠. 그러면 이 밀도가 더 커지고 저 왼쪽에 있는 것처럼 곡률이 작으면 그러면 평평해지면 밀도가 작게 이렇게 전하가 뾰족한 쪽으로 몰린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 두 개를 비교하면 우리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대전된 도체 표면 바깥쪽에 전기장의 세기를 우리가 가우스 법칙을 이용을 해서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도체가 이렇게 있다고 하겠어요. 도체에 시그마로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도체 곡률이 어떠냐에 따라서 시그마가 다 다르겠죠. 그러면 내가 지금 전기장을 알고자 하는 곳에 아주 조그만 원통을 만들겠어요. 이 원통을 가우스 표면으로 만듭니다. 그럼 우리 뭐 합니까?
뭐냐면 도체 내부에서는 전기장이 0이라는 거 알죠? 그 다음에 또 뭐 합니까? 도체 표면 바로 바깥에서는 전기장이 표면에 수직인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거 알죠? 자, 그럼 우리 뭘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 표면의 넓이를 조그만 원통의 단면을 S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지금 폐호면을 만든 그 부분의 그 면적이나 밀도를 시그마라고 한다면 우리 뭘 하냐면 가우스 법칙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가우스 법칙은 총 선속은 이필론 제곱분의 Q였죠. Q는 가우스 폐호면 내부의 알자 전하였습니다. 그러면 선속은 어떻게 됩니까? 선속은 다른 데는 전부 다 0이고 왜 옆면도 전기장하고 면 방향하고 수직이니까 다 0이죠. 어디만 선속이 있냐면 이 위에 있는 전기장이 있는 거기만 선속이 있죠. 그래서 전기장 세기 곱하기 넓이 하면 그게 바로 선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알자 전하는 어디 있습니까? 알자 전하는 지금 그 원통 내부에 있는 그 내부의 넓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S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면 밀도는 시그마니까 S 시그마가 알자 전하죠. 그래서 우리 금방 전기장 그 가우스 법칙에다 적용을 할 것 같으면 SE는 입실론 제곱은 S 시그마니까 S가 없어지고 전기장을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래서 도체 표면에서는 어디서나 면적이나 밀도만 알면 입실론 제곱분의 시그마가 면적이나 바로 바깥에서 전기장의 색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도체가 있으면 우리 가우스 법칙을 이용해서 거기도 대칭성이 있으면 우리 쉽게 전기장을 구할 수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하나 보겠어요. 어떤 문제냐면 구 껍질이 있습니다. 구 껍질한 구인데 그 안은 또 구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 전체에 구 껍질 가운데 빈데 여기 그림에 이렇게 그 빈 곳에 중심에 구의 중심에 전하 Q가 라지 Q가 놓여 있어요. 그리고 도체 구 껍질의 안쪽 반지름은 A이고 바깥쪽 반지름은 B라고 할 때 도체 표면의 면적이나 밀도, 지금 도체에는 알자 전하는 0입니다. 그래서 도체 표면의 면적이나 밀도와 도체구 안쪽과 바깥에서의 전기장을 구하라. 도체 안에서는 전기장이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0이라고 그랬죠. 자, 이거 구하려면 우리 가우스 법칙 적용하면 되는데 가우스 폐호면을 어떻게 그리냐면 중심이 중심이고 구를 도체 속에, 다시 말하면 반지름이 A보다 크고 B보다 작은 그런 구 표면을 폐호면으로 정하겠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총 선속은 얼마겠어요? 도체 내부는 전기장이 0이니까 총 선속이 0이죠. 그 다음에 알자 전하는 얼마겠습니까? 알자 전하는 뭐냐면 가운데 있는 전하 Q하고 그 다음에 안쪽 표면에 있는 면전하 밀도, 그것에 의한 전하를 다 합하면 되는데 그 안쪽 구 표면의 면전하 밀도를 시그마라고 하면 시그마 A라고 하면 거기다 뭘 곱하면 되겠어요? 안쪽 구 표면의 넓이 4파이 A 제곱을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저 가우스 폐곡면 내부의 알자 전하는 4파이 A 제곱 시그마 A 더하기 Q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게 바로 뭐하고 같아요? 가우스 법칙을 쓸 것 같으면 이게 선속과 같으니까 선속은 입실론 제곱분의 Q니까 선속이 0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Q도 0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 바로 안쪽 표면에 있는 면적이나 밀도를 구할 수 있겠어요. 안쪽 표면의 면적이나 밀도는 뭐가 됩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전하 Q를 구 표면의 넓이로 나눈 것과 같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도체 안쪽 표면의 밀도는 저렇게 됐으니까 바깥쪽 밀도를 알기 위해서는 도체는 원래 전하가 없었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도체의 알자 전하 전체는 얼마 되겠어요? 0이어야 되겠죠. 이 얘기는 뭐냐면 안쪽에 있는 거 바깥쪽에 있는 거 다 합한 게 0이어야지 되겠죠. 그래서 우리 바깥쪽에 있는 건 4파이 B제곱분의 Q가 그 Q에다가 바깥쪽 표면의 넓이를 나눈 것이죠. 그것이 바로 바깥쪽 구 표면의 밀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전하 분포를 다 알았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전기장 구할 수 있겠어요. 전기장 어떻게 구하면 되겠습니까? 이 도체 구 껍질 내부에서는 반지름이 A보다 작은 그런 가우스 폐곡면을 정하겠습니다. 자, 대칭성이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다가 가우스 법칙을 이제 적용할 텐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전기장을 E라고 한다면, 선속은 그냥 E에다가 구 표면의 넓이 4파이 R 제곱 곱한 거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알자 전은 뭐예요? 그냥 Q죠. 그래서
네, 그래서 가우스 법칙을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파이 2는 입실론 여러분의 Q에서 우리 파이 2하고 Q를 아니까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4파이 R제곱 2는 우리 입실론 여러분의 Q. 그래서 2를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2는 뭐가 되냐면 중심에 Q가 있고 거기서 거리 R인 저 도체구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전기장이 되는 걸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도체구 바깥에서는 어떻게 될까? 그러면 큰 도체구 저 구표면을 반지름이 B보다 더 큰 구표면을 가우스 폐호면으로 정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총 선속은 역시 4파이 R제곱 2가 되겠고, R자 전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R자 전환은 내 구에는 도체구에는 R자 전화가 전부 합하면 0이 되죠. 결국은 뭐가 들어있습니까? 중심에 있는 전하밖에 없죠. 그래서 가우스 법칙을 적용할 것 같으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여기서도 도체구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로. 그래서 도체구 내부에서나 외부에서나 전기장은 도체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의 전기장이 생기고 도체구 내부에서는 전기장이 0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문제에 도체가 있으면 가우스 법칙을 적용해서 쉽게 전기장을 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장 구하는 게 아닌데 재미있는 문제도 우리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뭐냐면 이런 문제예요. 네, 정육면체가 있는데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에 이렇게 전하가 있다고 하겠어요. 그랬을 때 요게 한 면을 통과하는 전기장 선속을 구하라. 이런 문제는 전기장 선속은 뭡니까? 전기장 곱하기 면 해가지고 적분하는 거죠. 그래서 전기장 선속을 구하려면 저 표면에 있는 전기장을 구해야 되는데 저 표면에 전기장 구하기가 어렵겠습니까? 쉽겠습니까? 구 표면이면 몰라도 저기에 정육면체면 거리가 전부 다 달라서 전기장이 굉장히 달라지죠. 이런 문제는 적분을 해서 풀려는 문제가 아니라 가우스 법칙을 적용하다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거는 사실은 어떤 경우를 생각하면 더 문제가 풀기가 쉽냐면, 자, 요거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요거를 더 많이 만듭니다. 요거를 몇 개 더 만들어요? 8개 더 만들어요. 이렇게 8개. 그래서 네, 한 변의 길이가 2배인 그러한 정육면체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이렇게 딱 저 전하가, 그 전하가 똑같이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러면 원래 문제는 어떤 문제하고 똑같습니까? 바로 여기하고 똑같은 거죠. 여기에서 여기를 통과하는 전기장 선속을 구하라는 것인데, 우리 이 문제, 이 큰 정육면체가 있다면 이 큰 정육면체 전체 면을 다 지나가는 총 전기장 선속은 우리 적분하지 않고 바로 뭐만 갖고 알 수가 있습니까? 안에 있는 전하를 입실론 제로로 나누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내가 구하려고 하는 저 부분은 전체 넓이의 몇 분의 1이냐면 24분의 1이고 그 24분의 1 하나하나가 전부 다 대칭이어서 다 똑같은 선속으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총 선속을 구한 다음에 그걸 24분의 1로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Q를 포함하는 폐호면을 통과하는 총 전기장 선속을 먼저 구하면 그건 뭐예요? 그건 바로 가우스 법칙으로 구할 수가 있는데, Q가 주어졌죠. Q가 주어졌으면 우리 이필론 제로분의 Q를 구하면 그게 바로 총선속인데, 우리 이필론 제로라고 하는 그 상수는 외우기가 어렵지만 4파이 이필론 제로분의 1은 외우기가 쉽죠. 4파이 이필론 제로분의 1은 SI 단위로 9 곱하기 19니까 10의 9승이니까 4파이에다가 4파이를 곱하면 9 곱하기 10의 9승에다가 4파이를 곱하면 그러면 입실론 제로분의 1이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파이 곱하기 9 곱하기 10의 9승, 그 다음에 문제에서 주어진 전하량을 저기다 집어넣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선속이 바로 나왔죠. 그래서 9 뉴턴 미터 제곱 퍼 쿨롱, 이게 이제 선속의 단위입니다. 그러면 저 구하려고 하는 저 면을 통과하는 것은 이것의 24분의 1이 된 요 8분의 3 뉴턴 미터 제곱 퍼 쿨롱이 답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행판 축전기는 뭐냐면, 평행판 축전기가 이런 거죠. 도체판을 두 개를 이렇게 마주보게 놔두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도체가 있으니까 이런 도체에서 이제 전기장 구하는 것도 가우스 법칙을 이용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축전기 내부의 전기장을 구할 때는 우리 가우스 법칙을 이용하는데, 이런 평행판 축전기에서는 어떻게 이용하면 되냐면, 사실은 어떤 것을 축전기라고 하면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지 됩니다.
평행판 축전기에는 한 면의 넓이가, 도체편의 넓이가 S고 간격이 D죠. 그런데 이게 축전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지 되냐면, 네, S의 한 변의 길이가, 그래서 루트 S 하면 한 변의 길이가 되죠. 그게 간격보다 훨씬 커야지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면의 넓이에 비해서 간격이 작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만약에 간격이 크면 어떻게 되냐? 이거는 축전기가 아니라 도체 두 개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축전기의 역할을 하려면 바로 저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저 조건 만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축전기 내부에서 보면 축전기 한 판의 넓이가 거의 무한대처럼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행판 축전기의 전기장은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저기에 저 평행판에 전하가 균일하게 분포된 무한히 넓은 면밀도다, 이렇게 생각해도 상관이 없겠어요. 그게 틀린 데는 가장자리에서만 조금 틀리고 중심부에서는 다 그렇게 맞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면밀도가 시그마인 이런 판이 있으면 우리 이것의 전기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죠? 거리에 관계없이 양쪽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양전하면 오른쪽으로 이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가 생기고, 또 왼쪽으로 이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가 생겼죠. 그래서 평행판 축전기를 생각할 때는 이런 판이 시그마인 거하고 마이너스 시그마인 거하고 이렇게 두 개가, 여기 시그마인 거 이렇게 하나 있고 여기 마이너스 시그마인 거 이렇게 하나 있고, 그래서 마이너스 시그마가 없고 시그마만 있다고 생각할 때 그때 전기장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도 이입실론 제로 시그마가 생기고 여기도 역시 이입실론 제로 시그마가 생기고, 왼쪽에는 왼쪽으로 표시했으니까 우리 마이너스 이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시그마라는 면전화 밀도에는 이렇게 전 공간에 이렇게 전기장이 생기죠. 그리고 여기에 마이너스 시그마에서는 어떤 전기장이 생기냐면, 이 면이 음전하면 면전화 쪽으로 들어가는 쪽이죠. 그래서 오른쪽은 왼쪽에서, 그래서 마이너스 이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가 생기고, 오른쪽은 어때요? 오른쪽으로 플러스 이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이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이렇게 생기죠. 그래서 이걸 전부 다 더하면 두 개가 동시에 있으면 이거 두 개 더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왼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0이고 그 중간에는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고 오른쪽에는 0이죠. 그래서 평행판 축전기에서는 바깥에는 전기장이 없고 그 내부에만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라고 하는 그런 전기장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해도 되고, 평행판 축전기 내부의 전기장을 이렇게 구해도 되고, 가우스 법칙을 직접 이용해도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 도체판이 두 개가 있어요. 도체판이 두 개가 있으면 한쪽에는 양전하가 분포되고 다른 한쪽에는 음전하가 분포되죠. 이때 가우스 폐오면을 내가 마음대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 전기장이 2인데 여기다가 가우스 폐오면을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이거 우리 도체 표면에서 할 때하고 똑같이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가우스 법칙은 프사 2는 입실론 제로분의 Q인데 어떻게 됩니까? 전기장 총 선속은 어떻게 되겠어요? 도체 안에서는 선속이 0이죠. 그리고 바깥쪽에서도 선속은 어디만 있어요? 단면만 있죠. 그래서 SE가 되겠습니다. 옆면은 0이겠어요. 그 다음에 R자전은 뭐게 됐어요? S에다가 시그마 곱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가우스 법칙 적용하면 S가 없어지고 전기장은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아까 구한 거하고 똑같이 됐죠. 참 이상합니다. 그렇죠? 여기 판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생각하지 않고 하나만 생각하더라도 구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재밌죠. 그래서 이 평행판 축전기 내부의 전기장은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인데, 여기서 왜 판이 두 개인데 하나만 했는데 옳은 답을 구했어요? 아까 두 개 다 했을 때하고 똑같은 답을 구했죠.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오른쪽에 있는 도체판 생각 안 한 거, 그게 바로 왼쪽에 있는 전하 분포가 나오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오른쪽 도체판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여기 이렇게 있는데 오른쪽에 없다.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없으면 왼쪽에 있는 시그마가 양쪽 면으로 분포돼서 시그마가 얼마씩으로 분포되냐면 2분의 시그마씩으로 이렇게 분포가 됩니다. 그러면 오른쪽 판이 없다면 오른쪽 판이 있을 때는 그 내부에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가 되지만, 없으면 우리 도체판에서 맞는 것처럼 이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가 되는 거, 이게 바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평행판 축전기의 가우스 법칙 적용할 때 판 하나만 하더라도 오른쪽에 판이 있는 걸 이미 고려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처럼 가우스 법칙을 적용할 것 같으면 굉장히 많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은 경우에 전기장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우스 법칙은 전화분포에 특별한 대칭성이 있어야지만 구할 수 있다라고 처음에는 얘기했지만, 많은 실제 문제에서는 가우스 법칙을 이용해서 전기장을 구하는 게 아주 많다. 물론 그런 대칭성이 없을 때는 어떤 법칙을 이용해서 전기장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쿨롱 법칙을 이용해서 전기장을 구해야지 되겠죠. 이것으로 가우스 법칙에 대한 문제풀이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 또